뉴스 속보입니다. 미국의 패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한 3,500억 달러 요구. 그러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 균열의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주시면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미국이 동맹국 한국에게 청구서를 꺼냈습니다. 저는 워싱턴 북서쪽의 호텔 로비에 있었습니다. 밖에는 비가 부슬부슬 내렸고 회의실은 비어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굵은 속보가 떠 있었습니다. 미국, 일본과 5,500억 달러 투자 합의. 한국에 3,500억 달러 추가 요청.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머릿속이 멈췄습니다. 이건 요청이 아니라 명령 아닌가. 저는 무심히 커서를 멈추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일본은 5,500억 달러를 냈습니다. 다음 순서로 한국에 3,500억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만약 냈다면 제2의 IMF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말 대신 침묵으로 답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평택의 불이 켜졌습니다. AI 시대의 심장, HBM 메모리 라인이 3개월 일찍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국무부 시절 함께 일했던 동료였습니다. 이든 한국 반응 봤어? 아니. 설마 수락했냐? 아니, 거부했어. 그것도 공식적으로. 거부했다고? 진짜로?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말했대. 투자라는 이름으로 주권을 침해받을 수 없다고.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와, 한국이 미국한테 아니오라고 한 거야? 그래. 워싱턴 지금 난리야. 전화 너머로 그의 숨소리가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누군가는 결국 이 말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실리콘밸리의 전화가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를 유지해달라. 구글, 엔비디아, 아마존 하나같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대체 가능한 나라는 많습니다. 하지만 대체 불가능한 기술은 많지 않습니다. 동시에 한국의 안보 문장이 바뀌었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조기 환수. 70년 만의 선언이었습니다. 연합은 계속하되 주도권은 우리가 갖겠다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의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숫자로만 계산된 판이었습니다. 3,500억 달러 대 외환보유고 4,200억 달러. 냉정한 계산이었죠. 그러나 역사는 의지라는 변수를 만날 때 전혀 다른 결론을 냅니다. 한국은 계산의 판 위에 의지의 판을 새로 깔았습니다. 그날 이후 세계의 헤드라인이 갈렸습니다. 작은 나라의 정면 거부, 공급망의 새로운 주도국, 안보구도의 전환. 세계는 비로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누가 누구에게 의존하는가? 여러분, 강대국의 기준은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땅이 넓고 인구가 많다고 강한 게 아니었습니다. 위기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마음, 그리고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기술, 그 두 가지가 진짜 국력을 결정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한 전략가의 계산이 한 나라의 침묵 앞에서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 뒤에 숨겨져 있던 대한민국의 진짜 카드들입니다. 3,500억 달러 요구서, 평택의 불빛, 실리콘밸리의 긴급 통화, 전작권 선언. 이 4개의 퍼즐 조각이 한 줄로 이어지는 순간 세계의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지금부터 숫자가 놓친 것들을 함께 확인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는 잘 다루지 않았지만 전 세계가 주목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청구서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식당에서 밥 먹고 나면 주는 그 종이요. 근데 2025년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청구서를 내밀었어요. 얼마였을까요? 무려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60조 원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상상해보세요. 우리나라가 군대 운영하는데 1년에 약 50조 원 정도 씁니다. 군인들 월급도 주고 전투기도 사고 탱크도 유지하는데 쓰는 돈이요. 그런데 460조 원이면 거의 10년치예요. 한 번에 내라는 거죠. 더 놀라운 건요.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쉽게 말하면 나라가 가진 달러 저금통이 4,2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거의 전부를 쏟아부으라는 거예요. 84%요.
여러분 지갑에 100만 원 있는데 84만 원 내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미국은 정말 오랫동안 여러 나라의 군대를 파견했어요. 우리나라에도 주한미군이 있잖아요. 일본, 독일, 필리핀 많은 나라에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돈이 정말 많이 들어요. 매년 수백억 달러씩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미국도 부담이 됐나 봐요.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너희를 지켜줬으니 이제 그 값을 내라는 거였어요. 그 전에 일본이 먼저 제안을 받았어요. 5,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20조 원. 일본은 받아들였습니다. 일본 다음이 우리 차례였던 거죠. 잠깐 궁금하실 수 있어요. 왜 일본은 더 많이 냈나요? 일본은 경제 규모가 우리보다 더 크거든요. GDP가 세계 3위니까요. 그리고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가 우리보다 훨씬 많아요. 오키나와에만 해도 엄청난 규모의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요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이 돈을 그냥 내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우리 살림이 휘청거려요. 460조 원이면 다른 데 쓸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도로도 만들어야 하고 병원도 지어야 하고 어르신들 연금도 드려야 하는데 돈이 없는 거죠. 복지 예산, 교육 예산, 인프라 예산 다 깎아야 해요. 국민들 삶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둘째, 1997년 기억하세요? IMF 외환위기. 그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금모으기 운동까지 했잖아요. 국민들이 자기 집 금반지, 금목걸이 다 내놓았어요. 그 악몽이 다시 올 수도 있었어요. 외환보유고가 바닥나면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돈을 빌려야 하는데 그때 IMF가 들어오면서 우리 경제 주권이 완전히 넘어갔잖아요. 기업들이 문 닫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던 그 시절 말이에요. 셋째, 이번에 내면 또 요구해요. 너희 낼 수 있잖아. 그럼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내라. 끝이 없는 거예요. 한번 약점을 보이면 계속 요구가 들어오는 겁니다. 협상의 세계에서는 그렇거든요. 한번 굴복하면 계속 압박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정부는 선택의 기로에 섰어요. 내느냐 안 내느냐. 보통 나라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대부분은 협상을 시작해요. 이만큼은 못 내니까 이만큼만 낼게요라고 깎아보는 거죠. 일본도 처음엔 협상했을 거예요. 근데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여유가 있었거든요. 외환보유고가 1조 3천억 달러나 됐어요. 5,500억 달러를 내도 7,700억 달러가 남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일본은 미국과 무제한 통화스와프가 체결돼 있었습니다. 통화스와프가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달러 빌려주기 약속이에요. 일본이 달러가 부족하면 미국이 언제든지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안심하고 돈을 낼 수 있었던 거죠. 최악의 경우에도 미국이 도와주니까요. 그럼 한국은요? 우리는 통화스와프가 없었습니다. 3,500억 달러를 내고 나면 700억 달러밖에 안 남아요. 그 상태에서 만약 경제 위기가 오면 버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일본처럼 쉬운 결정이 아니었던 겁니다. 생존이 걸린 문제였어요. 근데 우리는 달랐어요. 답을 안 했어요. 네, 맞아요. 그냥 침묵이었어요. 외교 언어에서 침묵은 강력한 메시지예요. 당신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싫어요라고 말하면 관계가 나빠지잖아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정중하게 무시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냐면요. 외교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해요. 거절보다 침묵이 더 무섭다. 왜냐하면 거절은 협상의 여지를 남기거든요. 안 돼요라고 하면 그럼 이 조건은 어때요? 이렇게 다시 제안할 수 있어요. 근데 침묵은요? 아예 상대를 안 하는 거예요. 협상 테이블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침묵이 진짜 아무것도 안 한 침묵일까요? 아니에요. 이건 준비된 침묵이었어요. 그 72시간 동안 우리 정부는 여러 가지를 동시에 움직였어요. 마치 체스 게임처럼요. 상대가 말을 옮기길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모든 수를 미리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첫째, 경제팀은 반도체 공장 가동 일정을 앞당겼어요. 평택에 있는 거대한 반도체 공장이 원래는 6월에 가동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3월에 불이 켜진 거예요. 3개월이나 빨리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둘째, 안보팀은 전작권 환수 계획을 공식화했어요. 전시작전 통제권, 쉽게 말하면 전쟁 나면 누가 우리 군대를 지휘하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미국 장군이 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하겠다고 선언한 거죠. 이것도 타이밍이 기가 막혔어요. 셋째, 외교팀은 실리콘밸리의 주요 기업들에게 조용히 상황을 설명했어요. 우리가 어떤 입장인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이 3가지가 동시에 돌아가면서 세계는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아, 이 나라가 만만한 나라가 아니구나. 생각보다 훨씬 강한 카드를 가지고 있구나. 이 순간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가진 카드를 알아야 해요. 첫 번째 카드는 HBM 메모리. 이게 뭐냐면요. 인공지능이 머리를 쓰려면 꼭 필요한 부품이에요. 챗GPT 아시죠? 우리가 질문하면 척척 답해주는 그 인공지능이요. 그게 빠르게 대답하려면 엄청나게 빠른 메모리가 필요해요. 그게 바로 HBM이에요. 여기서 놀라운 건 뭐냐면요. 전 세계에서 이 HBM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딱 2곳밖에 없어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둘 다 한국 회사죠. 시장 점유율이 95%예요. 100개 만들면 95개를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나머지 5%요? 그것도 기술 수준이 우리보다 한참 떨어져요. 두 번째 카드는 전작권. 전시작전 통제권이요. 지금까지 70년 동안 전쟁 나면 미국 장군이 우리 군대를 지휘했어요. 1950년 한국전쟁 때부터 그래왔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군대를 외국 사람이 지휘한다. 우리 땅에서 싸우는데 말이에요. 이게 정상인가요? 평시작전 통제권은 1994년에 이미 돌려받았어요. 평화로울 때는 우리가 우리 군대를 지휘해요. 문제는 전시, 그러니까 전쟁 날 때예요. 세 번째 카드는 실리콘밸리예요. 구글, 엔비디아,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세계 최고의 기술 기업들이요. 이 회사들이 모두 우리 반도체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회사들이 개발하는 모든 인공지능에 우리 HBM이 들어가거든요. 없으면 만들 수가 없어요. 이 세 카드가 동시에 테이블 위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세계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생각보다 훨씬 강한 위치에 있구나. 자,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첫 번째 카드 이야기를 해볼게요. 2025년 3월 어느 날 밤이었어요. 경기도 평택에 있는 거대한 반도체 공장, 불이 환하게 켜졌어요. 원래 이 공장은 6월에 가동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3개월이나 빨리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이 공장에서 만드는 게 바로 HBM이라는 메모리예요. HBM. 영어로 하이 밴드위드스 메모리. 우리말로 하면 초고속 대용량 메모리 정도 되겠네요. 이걸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쓸 때 앱이 느리게 열리면 답답하죠? 그건 메모리가 부족해서 그래요. 사진을 많이 찍어서 저장 공간이 부족하면 폰이 느려지잖아요.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예요. 챗GPT 같은 프로그램이 우리 질문에 빠르게 답하려면 엄청나게 빠른 메모리가 필요해요. 그게 바로 HBM이에요. 일반 메모리보다 10배 이상 빠르거든요. 그럼 왜 하필 그 시점에 공장을 돌렸을까요? 첫째, 타이밍이 완벽했어요. 미국이 청구서를 내민 바로 그 주에 평택 공장이 가동된 거예요.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메시지예요. 말없는 메시지. 우리한테 돈 달라고? 그럼 우리는 세계가 필요로 하는 걸 만들 거예요. 누가 누구한테 더 필요한지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없이 전달된 거예요. 둘째, 실제로 수요가 폭발적이었어요. 2025년 들어서 인공지능 붐이 엄청났거든요. 구글이 제미나이라는 인공지능 내놓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코파일럿 강화하고 아마존도 자기네 인공지능 서비스 키우고 모두 자기네 인공지능을 더 똑똑하게 더 빠르게 만들려고 경쟁하고 있었어요. 그러려면 HBM이 필수였죠.
2024년에 비해서 2025년 HBM 수요가 3배 이상 늘었어요. 2026년에는 또 2배 가까이 늘어날 거라고 예측됐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아우성이었던 거예요. HBM 좀 팔아달라고. 근데 만들 수 있는 곳은 한국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도 오르고 납기도 밀리고 난리가 난 거죠. 이제 재미있는 일이 벌어져요. 실리콘밸리에서 전화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한테요? 미국 정부한테요. 한국이랑 관계 나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 AI 개발 다 멈춰요. 한국한테서 부품 못 받으면 우리 망해요. 엔비디아 CEO가 직접 통화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구글 CEO도요. 엔비디아 아시죠? 인공지능 칩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세계 2위예요. 애플보다도 크거든요. 그 회사가 만드는 GPU라는 칩이 있어요. 인공지능 학습할 때 꼭 필요한 칩인데요. 이 칩에 무조건 HBM이 들어가요. 한국이 안 주면 만들 수가 없어요. 구글도 마찬가지예요. 구글이 TPU라는 자체 인공지능 칩을 만들어요. 이것도 HBM이 필요해요. 아마존은 AWS라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데 거기 서버에 다 HBM이 들어가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도 마찬가지고요. 쉽게 말하면 미국의 모든 빅테크 기업이 한국 없이는 인공지능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급해진 거죠. 백악관에 전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이랑 싸우지 마세요. 우리 사업 망합니다. 미국 경제가 어디서 나와요?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이런 회사들이잖아요. 이 회사들이 잘 돼야 미국 경제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들이 다 한국 의존하고 있으니 미국 정부도 난처해진 거죠. 여기서 교훈이 뭘까요? 힘은 군대나 돈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대체 불가능한 기술에서 나와요. 우리나라는 크지 않아요. 인구도 5천만 명밖에 안 돼요. 미국은 3억 명이 넘고 중국은 14억 명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진 이 기술은 아무도 따라올 수 없어요. 중국이 10년 넘게 투자했지만 아직도 못 만들어요. 중국이 반도체에 얼마나 투자했는지 아세요? 수십조 위안을 쏟아부었어요. 우리 돈으로 수백조 원이에요. 근데 HBM만큼은 못 만들어요. 일본도 포기했어요. 일본이 한때 반도체 강국이었잖아요. 1980년대에는 세계 1위였어요. 근데 지금은 HBM 못 만들어요. 대만도 못해요. 대만이 TSMC라고 파운드리는 세계 최고인데 메모리는 약해요. 왜일까요? 이게 단순히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수십 년간 쌓인 기술, 숙련된 엔지니어, 완벽한 공정 관리, 이 모든 게 합쳐져야 돼요.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20조 원 들어가요. 근데 공장만 지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일할 사람들이 있어야 해요. 엔지니어 한 명 제대로 키우는데 10년 걸려요. 경험이 쌓여야 하거든요. 우리가 반도체 강국이 된 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1983년 삼성전자가 64K DRAM이라는 메모리 칩 개발했어요. 그때만 해도 일본 따라잡기에 급급했죠. 1990년대 들어서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됐어요. 2010년대 스마트폰 시대 오면서 모바일 칩 선도했고요. 그리고 2020년대 인공지능 시대에는 HBM으로 독주하고 있는 거예요. 40년 넘게 투자하고 땀 흘린 결과예요. 제가 특히 인상 깊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SK 하이닉스 엔지니어들이 HBM 개발할 때요. 메모리 칩을 여러 층으로 싸는 기술이 필요했대요. 마치 아파트 짓듯이 칩을 8층, 12층, 16층까지 싸는 거예요. 근데 칩이 얼마나 얇은지 아세요? 머리카락 굵기보다 얇아요. 그걸 정확하게 쌓아야 하는데 조금만 어긋나도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밤새워가며 연구했대요. 수천 번 실패하고 다시 도전하고. 그러다가 드디어 성공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게 우리의 경쟁력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장인정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HBM3나는 최신 제품 개발할 때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양산에 성공했어요. 경쟁사보다 6개월 빨랐어요. 반도체 업계에서 6개월은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 결과가 뭐냐면요.
엔비디아가 2025년에 출시한 최신 GPU에 삼성 HBM이 들어갔어요. SK 하이닉스 제품은 거의 모든 서버에 들어가고요. 오픈AI가 챗GPT 돌리는 슈퍼컴퓨터에도 우리 HBM이 들어가요. 구글 제미나이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 인공지능이 한국 기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조선업 이야기도 해야 해요. 배 만드는 거요. 미국 해군 함정들이 어디서 수리받는지 아세요? 한국이에요. 부산이랑 거제 조선소에서 수리해요. 미국은 더 이상 제대로 된 배를 못 만들어요. 군함만 겨우 만들 뿐이에요. 상업용 배는 아예 포기했고요. 세계 조선업 시장 점유율이 미국은 0.1%예요. 거의 제로죠. 반면 한국은 28%예요. 중국이 53%로 1위고 우리가 2위예요. 특히 LNG선이라고 천연가스 나르는 배 있잖아요. 그거 세계 점유율 80%가 한국이에요. 특수한 LNG선은 한국만 만들 수 있어요. 영하 163도의 천연가스를 안전하게 나르려면 엄청난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미국 해군이 매년 100척 가까운 함정을 수리해야 하는데 미국 조선소로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한국에 맡기는 거예요. 만약 한국이 우리 바빠서 미국 배 수리 못 해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해군 작전 가능한 배가 급격히 줄어들어요. 그리고 또 있어요. 텅스텐이라는 금속이에요. 이게 미사일 만드는데 꼭 필요해요. 미사일 탄두가 목표물을 뚫으려면 단단한 금속이 필요한데 텅스텐이 제일 좋거든요. 고온에서도 변형이 안 되거든요. 미국이 쓰는 텅스텐의 45%가 한국산이에요. 비스무트라는 물질도 42%가 한국산이고요. 이것도 미사일 추진체 만드는데 필요해요. 미국이 미사일 생산을 4배 늘리겠다고 발표했어요. 중국 견제하려고요. 근데 원자재가 부족해요. 한국에서 수입하는 양으로는 2배 증산도 어려워요. 4배는 불가능하고요. 그럼 어디서 구하냐? 중국이 세계 생산의 60%를 차지하는데 중국한테 살 수 있나요? 안 팔아줘요. 러시아는 제재 중이고요. 결국 한국이 유일한 대안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국방부가 한국한테 부탁했대요. 텅스텐 좀 더 팔아달라고. 근데 한국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도 국내 수요 충당하기 빠듯하다. 더 공급하려면 가격을 올려야 한다. 30% 인상. 미국 입장에서는 비싸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급망의 힘이에요. 누가 핵심 자원을 쥐고 있느냐? 예전에는 석유가 그랬어요. 중동이 석유를 쥐고 있으니까 세계를 흔들 수 있었잖아요. 1970년대 오일 쇼크 때 중동이 석유 수출 막으니까 전 세계가 난리 났잖아요. 지금은 반도체, 배터리, 희소금속 이런 게 새로운 석유예요. 그리고 한국이 그걸 상당 부분 쥐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카드 이야기를 해볼게요. 바로 전시작전 통제권, 줄여서 전자권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전쟁이 나면 누가 우리 군대를 지휘하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전쟁 나면 미국 장군이 한국군과 미군을 함께 지휘했어요. 1950년 한국전쟁 때부터 그래왔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군대를 외국 사람이 지휘한다. 이게 정상인가요? 이 전자권을 돌려받자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평시작전 통제권은 1994년에 이미 돌려받았어요. 평화로울 때는 우리가 우리 군대를 지휘해요. 문제는 전시예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첫째, 주권 문제예요. 우리 땅에서 싸우는데 외국 장군이 지휘하면 우리 뜻대로 안 될 수 있어요. 둘째, 작전 속도예요. 우리가 직접 지휘하면 더 빠르게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2025년 4월 갑자기 정부가 발표를 해요.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조기에 추진하겠습니다. 원래는 2030년대로 계획돼 있었어요. 근데 5년 이상 앞당긴 거예요. 왜 이 타이밍이었을까요? 미국이 청구서를 내밀었죠. 그때 우리는 이렇게 답한 거예요. 돈은 안 내겠습니다. 대신 우리 군대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동맹은 유지하되 우리가 주도하는 동맹으로 바꾸겠습니다. 미국은 처음에 당황했어요. 근데 곧 깨달았어요. 한국군의 능력이 이미 충분하다는 거요.
우리가 독자 개발한 무기만 봐도 그래요. K 흑표 전차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FA-50 경공격기, 폴란드가 48대나 구매했어요. 천국 미사일 방어 시스템, 사우디아라비아가 관심 보이고 있고요.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3,000톤급인데 우리가 독자 설계하고 건조했어요. 현무 미사일 시리즈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주한미군 철수 문제예요. 트럼프가 계속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했잖아요. 그럼 정말 철수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주한미군은 한국만을 위한 게 아니거든요. 평택 미군 기지 아시죠? 여기가 전략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평택에서 베이징까지 거리가 985km예요. 단거리 미사일 사거리가 1000km예요. 그러니까 평택에서 베이징이 사거리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평택에서 도쿄까지는 1150km, 타이베이까지는 1450km예요. 평택은 동아시아 전체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인 거예요.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기억하세요? 쿠바에 소련 미사일이 배치됐을 때 미국이 전쟁 직전까지 갔잖아요. 플로리다에서 쿠바까지가 150km였어요.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베이징에서 평택까지 985km. 그것도 미군 기지가 있는 거예요. 중국이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요. 군산 공군 기지에는 무인 정찰기 대대가 있어요. 작전 반경이 1200km예요. 군산에서 1200km 반경을 그리면 중국 해안 전체가 포함돼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은 한국 방어용이 아니에요. 중국 견제용이에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중국을 봉쇄하는 전략이죠. 제1도련선이라고 해서 일본 열도,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선이 있어요. 이게 중국을 가두는 첫 번째 선이에요. 근데 한반도를 보면 이 선 안쪽에 비수처럼 꽂혀 있어요. 주한미군이 있으면 제1도련선에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주한미군이 없으면 중국이 완전히 봉쇄되고요. 그래서 미국 싱크탱크들이 분석한 게 있어요. 일본의 군사기지는 필리핀이나 괌으로 대체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의 지리적 위치는 대체 불가능하다. 한국은 중국 본토와 가장 가깝고 산동반도와 대한해협을 동시에 감시할 수 있는 유일한 위치다. 그러니까 주한미군 철수는 미국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거예요. 트럼프의 철수 발언은 협상 카드예요. 빈 카드고요. 실행할 수 없는 카드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있어요. 만약 정말로 미국이 철수한다면 그럼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한국은 핵무장을 선택할 거예요. 핵무기를 만드는 거죠.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전문가들 평가로는 6개월에서 1년이면 충분하대요. 한국은 이미 모든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원자력 발전 기술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UAE에 원전 수출했고 폴란드, 체코에도 수출 계약 따냈잖아요. 우라늄 농축 기술, 연구용 원자로 운영하면서 축적했어요. 미사일 기술 현무 시리즈로 이미 검증됐어요. 사거리 800km 탄도 미사일 보유하고 있고요. 이 세 가지만 있으면 핵무기 만들 수 있어요. 그럼 국제사회가 가만히 있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NPT예요. 핵 확산 금지 조약. 우리나라가 가입돼 있죠. 근데 이 조약 10조에 중요한 조항이 있어요. 국가의 최고 이익이 위태로운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3개월 전 통보로 합법적으로 탈퇴할 수 있다.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이게 명백한 비상사태예요. 한국은 합법적으로 NPT를 탈퇴할 수 있어요. 그럼 주한미군 철수에는 얼마나 걸릴까요? 장비 철수하고 인원 이동하고 기지 정리하면 최소 1년 이상 걸려요. 한국이 핵무장을 완료할 시간은 충분한 거죠.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생겨요.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면 일본은 어떻게 할까요? 일본도 핵무장할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한국과 북한이 모두 핵을 가진 상황에서 일본만 핵이 없을 수 없잖아요. 대만은요? 대만도 핵무장을 추진할 거예요. 중국의 위협 속에서 미국의 안보 공약이 약화된 상황이면 대만은 독자적 억지력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동아시아는 어떻게 돼요?
한국, 북한, 일본, 대만, 중국, 러시아 모두 핵보유국. 이게 미국 패권의 종말이에요. 미국의 해구산이 의미를 잃어요. 동맹국들은 더 이상 미국에 의존하지 않아요. 미국의 영향력은 급격히 감소하고요. 그래서 미국 전문가들이 분석한 시나리오가 있어요. 1단계 트럼프 철수 발표, 2단계 한국 NPT 탈퇴 선언, 3단계 국제사회 규탄하지만 법적으로 문제없음, 4단계 한국 핵무장 6개월에서 1년, 5단계 일본 핵무장 결정, 6단계 대만 핵무장 추진, 7단계 미국 패권 붕괴. 결론은 주한미군 철수는 미국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 여론조사를 보면 재미있어요.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독자적 핵무장에 찬성하십니까? 찬성 76%, 반대 18%. 압도적이죠. 한국이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 68%. 한국 국민들은 이미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협박이 공허한 거예요. 주한미군 철수하겠다. 하세요. 근데 그럼 한국은 핵무장할 거고, 일본도 따라할 거고, 동아시아 전체가 핵무장하면서 미국 패권은 끝나는 거예요. 이게 한국이 쥐고 있는 두 번째 카드예요. 조용하지만 강력한 카드죠. 우리는 큰 소리 칠 필요가 없어요. 숫자가 말해주니까요. NPT 10조, 6개월에서 1년, 76% 찬성. 이 숫자들이 트럼프의 모든 협박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세 가지 카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카드는 HBM 반도체였어요. 세계 시장 점유율 95%. 인공지능 시대의 심장. 미국의 모든 빅테크 기업이 우리 없이는 사업을 못하는 상황. 두 번째 카드는 전자권과 안보였어요. 평택기지의 전략적 가치. 주한미군 철수의 불가능성. 그리고 핵무장이라는 최후의 카드. 세 번째는 조선업과 희소금속이었어요. LNG선 80%, 텅스텐 45%, 미 해군 함정 수리.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묶이면서 만들어낸 힘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볼게요. 왜 한국은 침묵을 선택했을까요? 왜 바로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았을까요? 침묵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첫째, 존중의 문제였어요. 3,500억 달러 요구는 동맹에 대한 존중이 없는 거였어요. 투자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일방적 요구였죠. 투자처는 미국이 정하고 실패하면 우리 책임인데 성공하면 90%를 미국이 가져간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강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제안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침묵한 거예요. 둘째, 힘의 과시였어요. 침묵은 약한 자의 무기가 아니에요. 강한 자의 무기예요. 상대의 요구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을 만큼 강하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침묵하면서 동시에 평택 공장을 가동했어요. 전자권 환수를 선언했어요. 실리콘밸리에 메시지를 보냈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보여준 거죠.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능력을, 우리의 선택지를. 셋째, 시간을 벌었어요. 침묵하는 동안 미국 내부에서 균열이 생겼어요. 실리콘밸리가 백악관에 압력을 넣기 시작했어요. 국방부가 텅스텐 부족을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해군이 한국 조선소 없이는 함정 유지가 어렵다는 보고를 올렸어요. 우리가 한마디도 안 했는데 미국 안에서 스스로 답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결론을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 때 미국에서 먼저 연락이 왔대요. 조건을 다시 협상하자고요. 3,500억 달러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하자고요. 장기 투자로 한국도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공유하는 방식으로요. 우리가 원하던 조건이었어요. 그제야 우리 정부가 협상 테이블에 앉았어요. 동등한 파트너로서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뭘까요? 협상은 힘의 게임이에요. 누가 더 절실한가? 누가 더 많은 선택지를 가지고 있는가? 누가 더 잃을 게 많은가? 처음에 미국은 계산했어요. 한국은 외환보유고가 부족하다. 통화스와프도 없다. 경제위기가 두렵겠지. 그러니까 돈을 낼 거다.
순전히 숫자로만 본 거예요. 근데 한국은 다른 계산을 했어요. 우리는 세계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지리적으로 대체 불가능한 위치에 있다. 필요하다면 핵무장도 할 수 있다. 이건 의지의 계산이었어요. 결과는요? 의지가 이겼어요. 숫자는 중요해요. 외환보유고, GDP, 군사비 이런 것들 다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꺾이지 않는 마음. 대체 불가능한 기술. 그리고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각오. 이게 진짜 국력이에요. 1997년 IMF 때 우리가 뭘 배웠어요? 경제 주권을 잃으면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거요. 외국에 의존하면 위기 때 무릎 꿇어야 한다는 거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30년간 뭘 했어요? 기술 자립했어요.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조선, 자동차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누구한테도 의존하지 않으려고요. 누구한테도 무릎 꿇지 않으려고요. 그 결과가 2025년 침묵이에요. 우리는 이제 당당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거예요. 말로 하지 않아도 상대가 알아듣는 나라가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변화인지 아세요? 7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전쟁의 폐허였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기술도 없었어요. 외국 원조에 의존했어요. 미국이 밀가루 주고 옷 주고 돈 줘서 겨우 살았어요. 50년 전에는 독재 정권 아래 있었어요. 자유도 없었어요. 경제는 가난했고요. 1인당 국민 소득이 300달러도 안 됐어요. 지금 아프리카보다 가난했던 거예요. 30년 전에는 IMF 외환위기로 나라가 망할 뻔했어요. 외국에 손 벌리고 금 모으기 운동하고 기업들 문 닫고 실업자 거리에 넘쳤어요. 근데 지금은요?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에요. 1인당 국민소득 3만 5천 달러예요. 반도체는 세계 1위, 조선은 세계 2위, 자동차는 세계 5위예요. K-팝은 전 세계를 열광시키고 K-드라마는 넷플릭스를 장악했어요. 우리 문화를 세계가 소비하고 있어요. 우리 기술을 세계가 필요로 하고 있어요. 이게 70년 만에 이룬 기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에 살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해야 하는지. 뉴스를 보면 맨날 힘들다는 이야기만 나와요. 경제 어렵다, 일자리 없다, 물가 오른다. 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 삶이 쉽지 않죠. 근데 가끔은 이렇게 멈춰서서 봐야 해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해냈는지.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가 뭘 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해서 이만큼 나라를 키우셨어요. 공장에서 밤새워 일하시고, 논밭에서 땀 흘리시고, 공부해서 기술 배우시고, 하나하나 쌓아 올리신 거예요. 우리 세대는 뭘 했어요? 그 기반 위에서 더 높이 올라갔어요. 반도체 기술 세계 최고로 만들었어요.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하고 있어요. 문화로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는요? 더 높이 올라갈 거예요. 더 많은 꿈을 이룰 거예요. 왜 그럴 수 있냐고요? 우리한테는 포기하지 않는 DNA가 있으니까요. 어려울수록 더 단단해지는 힘이 있으니까요. 1997년 IMF 때 국민들이 금 모아서 나라 살렸잖아요. 2020년 코로나 때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대응했잖아요. 위기 때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이겨냈어요. 2025년 침묵도 마찬가지예요. 정부만 한 게 아니에요. 삼성과 SK 엔지니어들이 밤새워 HBM 개발했어요. 조선소 노동자들이 더위 속에서 배를 만들었어요. 군인들이 묵묵히 나라를 지켰어요. 외교관들이 세계를 설득했어요. 국민 여러분이 조용히 지지해 주셨어요. 다 같이 만든 거예요. 이 침묵의 승리를. 그래서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우리나라를, 우리 자신을. 세계가 우리를 무시하던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는 세계가 우리를 필요로 해요. 우리 기술을, 우리 문화를, 우리 힘을. 우리는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강한 나라예요. 존중받아야 할 나라예요. 물론 앞으로도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미국도 계속 요구할 거고 중국도 압박할 거고 일본도 경쟁할 거예요. 세계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있으니까요. 70년 동안 쌓아온 기술이, 5천만 국민의 단결이, 그리고 무엇보다 꺾이지 않는 의지가. 3,500억 달러 요구서가 왔을 때 우리는 숫자만 봤다면 굴복했을 거예요. 외환 보유고 84%를 내야 한다. 통화 스와프도 없다. 경제 위기가 온다. 이렇게 계산했다면요. 근데 우리는 다르게 봤어요. 우리한테는 세계가 필요로 하는 기술이 있다. 대체 불가능한 위치에 있다. 필요하다면 우리 길을 갈 수 있다. 이게 의지의 계산이었어요. 그리고 의지가 이겼어요. 침묵이 이겼어요. 평택의 불빛이 이겼어요. 40년 반도체 역사가 이겼어요. 1997년 IMF의 교훈이 이겼어요. 5천만 국민의 자부심이 이겼어요. 이게 2025년 대한민국이 세계에 보낸 답장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약한 나라가 아니다.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마라. 우리는 동등한 파트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주변 분들께도 들려주세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알려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냈는지,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나라에 살고 있는지. 숫자로만 보면 우리는 작을 수 있어요. 근데 의지로 보면 우리는 거대해요. 기술로 보면 우리는 최강이에요. 역사로 보면 우리는 기적이에요. 침묵의 72시간. 그 짧은 시간 동안 대한민국은 세계에 메시지를 보냈어요.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우리는 준비됐다고. 우리는 강하다고. 우리를 존중하라고. 그리고 세계는 들었어요. 실리콘밸리가 들었고 국방부가 들었고 백악관이 들었어요. 한국은 만만한 나라가 아니구나. 한국 없이는 우리도 어렵구나. 이제 우리 차례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말할 차례. 우리는 자랑스럽다고. 우리는 당당하다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70년 전 폐허에서 시작해서 지금 세계 10위 경제대국까지 온 이 나라.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스스로 일어선 이 나라. 위기 때마다 더 강해진 이 나라. 이게 우리나라예요.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힘내세요, 여러분. 내일 일터로 나가실 때, 가게 문 여실 때, 공부하실 때, 일하실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나라를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의 땀이 반도체가 되고, 배가 되고, 자동차가 되고, 문화가 돼요. 여러분이 바로 이 침묵의 승리를 만든 주인공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숫자가 전부가 아니에요. 크기가 전부가 아니에요. 진짜 힘은 의지에서 나와요. 기술에서 나와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와요. 우리한테는 그 모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세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우리는 해낼 수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대한민국은 강합니다. 우리는 당당합니다. 침묵으로도 이길 수 있는 나라. 그게 바로 우리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내세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